청와대 내에서 뭐 인사와 관련된 문제고 뭐 예. 내부의 어떤 업무상의 어떤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걸 갖고 그 대통령께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명예욕이나 또는 뭐 또 그 개인적인 어떤 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그 대통령과 국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정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쪽으로 잘 갈 것인가에 대한 그 한 가지 원칙을 놓고 좀 이 일하는 분위기로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참모로서 당연히 직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저는 신현수 수석의 그런 판단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신현수 수석의 그 강직한 성품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한 참모로서 또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은 다 하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지 않나. 사표를 걷어들일 생각은 없는 거로 봅니다. 예, 그렇지만 사표를 걷어들이고 복귀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래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양문석 이사장, 신현수 수석이 돌아왔는데요. 네. 돌아온 걸 두고 다행이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네네. 또 일부에서는 사표 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예, 예. 양 소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기본적인 역사의 문제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와 검찰의 구도,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그 법무부와 검찰의 구도.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으로서의 신현수,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과의 그 대치 구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검찰과 법무부가 계속 충돌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마저도 그 법무부 장관과 대리 구도를 짜면서 시즌 3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 부분은 아니다. 바로 가고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조율해내느냐의 영역이었는데 실제 나오지 말아야 되는,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그 분란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자초한 부분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나 이 과정에 있어서 수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그 인색하게 할 이유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생각하시기에 신현수 수석이 돌아오기까지 과정,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대통령 또 비서실장 아마 당대표 다 전화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말 박빙이잖아요. 보면 박빙인 상황이고 이게 서울시장 후보의 능력보다는 결국은 정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로 지금 선거가 갈 흐름들이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갈등 관리나 정무적인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그냥 최소한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좀 갈등을 좀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고 제 추정입니다만 한 15년 이상의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신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그 정도 요청도 못 받아주겠느냐. 아마 잠정적인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문직들은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이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직들의 특징 중에 하나고 신수석도 나름대로 어쨌든 전문직이고 그래서 지금 있어주는 형태고 아마 4월 선거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마 이렇게 교체되든 경질되든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김경진 의원이 지적했듯이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서 여야 모두 이 상황을 매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야의 반응을 한번 잠깐 들어보죠. 저는
뭐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 비서진 중에 누구 하나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권 초기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럴 경우에 뭐 강제로 대통령이 뭐 그 사람 붙잡아둬야만 영이 서는 거고, 뭐 그렇지 못하면 영이 안 서고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임덕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걸 봤을 때 조금 답답했죠. 갈등이 봉합됐다 안 됐다로 볼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권력이 무리하게 폭주를 하니까 측근들에게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권력 핵심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기적 징후입니다. 지금이라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박원석 의원,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신현수 수석의 임명 배경을 보면 이게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국정 운영에 아주 핵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로 큰 후유증을 겪은 이후에 검찰 출신으로는 첫 민정수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 사이를 조금은 더 원만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인사 의지가 포함된 그런 그 임명이었는데, 이게 막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이 검찰 고위직 인사 문제로 법무부와 이번에는 민정수석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빚어지니까 자칫 이 문제가 파행으로 끝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나 통치력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청와대도 여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다행히 이제 봉합은 됐는데 지금 이제 거취를 일임하겠다 그랬고 아직 거취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하고 뭐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 가는 그 형태가 될지, 아니면 일정하게 이 상황이 좀 넘어가면 아까 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보궐선거 이후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7월 달에 퇴임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든지 좀 한시적인 유임 정도일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신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동력이 없다. 주변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문자에서. 이거는 이제 검찰 법무부 사이를 좀 조율하러 들어갔는데 그 여지가 지금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심정을 토로했던 것 같고, 그런 심정을 토로했던 것으로 볼 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 임기 말까지 함께 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일정 시점이 되면 뭐 거취를 좀 정리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입니다. 장성철 소장은 신현수 수석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외였었는데 결국에서는 대통령께서 상당한 수준의 설득을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생각과, 그 설득이 신현수 수석은 대통령께서 다시 나를 신뢰하는구나라는 믿음으로 승화돼서 결국엔 돌아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하기는 좀 오랫동안 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권에서는 신현수 수석이 지인한테 문자를 보내는 등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긴밀하고 내밀한 얘기를 나누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신현수 수석을 설득한 거는요,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의 불협화음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 그 사람의 보고를 듣지 않고 대통령께서 제가하셨다. 그 제가하신 부분에 대한 신현수 수석의 항명 프레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항명 프레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다시 그 직을 맡도록 집중적인 주말 동안에 설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번 일이 충격을 줬던 것은 대통령의 참모, 그것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든지 주변을 보는 민정수석의 잇따른 사의 표명, 그리고 휴가 후 잠적, 이런 부분.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좀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직접 민정수석과 이 검찰 인사 협의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채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든 또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에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인사는. 장관이 직접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도 뛰어넘고 민정수석도 아니고 민정비서관이 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장관 답변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입니까? 참모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모는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비서관, 행정관이 참모예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입니까? 법무참모입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그렇게 격화시켜요, 장관이? 보좌라는 말에 참모란 표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님. 아이고 그게. 예, 지금 야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호재가 됐을 거예요. 네, 예. 만약에 사의 표명을 하고 그게 관철이 되고 청와대를 떠났다면 이건 정말 이제 야당한테는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레임덕 프레임을 걸면서 이번 선거를 대응을 하려고 했겠죠. 예. 그리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필사적이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너무 유치한 단독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 박범계 평생 안 만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그다음에 이 대통령 패싱과 관련돼 가지고 법무부를 감찰하겠다라고 했던 확인되지 않은 단독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문제는 너무 정치권에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 청와대에서 발표한 부분은 나중에 반드시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정권 자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발표는 대체적으로 팩트 중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소설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 민정수석 패싱, 그다음에 심지어 대통령 패싱까지 나오면서 이 사안 자체를 레임덕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놓으려고 했던 그런 야당의 시도가 아쉽게 되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오래 못 갈 거다. 해소가 아니고 봉합이다. 이렇게 또 정치적 공격을 해오면서 이 문제의 이 불씨를 끄트리지 않기 위한 마지막 행동들이 다 정치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박원석 의원, 이 장관이 바뀌고 또 민정수석도 바뀌고 나름대로 좀 새로운 형태의 민정수석 또 검찰, 법무부 이런 관계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게 영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워낙 격했기 때문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후임이 되면 그보다는 대검찰 관계가 조금은 더 원만해지지 않겠나. 뭐 아주 그냥 대검찰 관계가 눈 녹듯이 풀리진 않겠지만 일종의 이제 상당 기간의 휴전 상태로 가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인사 문제를 통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고 이번에 이제 신현수 수석의 사의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가장 걱정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표면상으로는 신현수 수석으로 불거진 갈등이지만 또다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또다시 전면전으로 이게 비화될까 이 대목을 가장 우려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을 거의 다 유임을 시켰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타협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갈등 급한 불은 껐는데 불씨까지 완전 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 관련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그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발표난 그 검찰 중간 간부직 인사에서 보면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이게 동시에 보임을 하면서 수사권을 줬는데 그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이 사건 관련해서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또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 아직도 검찰 법무부 혹은 뭐 검찰 정권 간의 관계가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그 인사를 다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불안정성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 보시기에도 이번에 중간 간부 인사는 당초에 예상했던 그 인사와는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석의 사퇴 파동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또 중간 간부 인사에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그러니까 신수석이 뭐 사퇴하겠다라고 사의 표명하고 이제 집에 안 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도 박범계 장관이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는 나오는데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 어쨌든 최소한으로 하자. 그래서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얘기도 안 나오게 하자. 이렇게 아마 중간에 기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 사건을 해석하는 가장 핵심은 지금 정만호 홍보수석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고 또 박범계 장관도 조수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그 부분의 사실관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전화로 이게 승낙을 받았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도 지금 끝까지 말씀을 안 하고 장관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정 라인으로 아마 공식적인 결재는 민정비서관이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전화로 승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관건인데 물론 이제 중간에 신수석을 설득해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 와중이라 그 부분을 명확히 못 밝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수석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사의를 굽히지는 않고 있고 대통령께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은 저걸 못 밝힐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 사실관계에 따른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나,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관련된 녹취들을 들어보지요. 그러면 사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야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찰 인사를 가지고 처음 언론 보도는 인사 내용에 대한 불만의 보도들이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번 검찰 인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라는 것으로 번졌는데 제 머릿속에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것은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법무참모니 국무위원이니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박 장관님, 변화구가 잘 안 들어요. 제구력이 영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안 써봤던 초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폭투예요, 폭투. 첫 변화구가 페스트볼이 됐어요. 함부로 던지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투가 됐다니까요. 열심히 던지려고 그랬는데 폭투가 돼가지고 검찰과 청와대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제구력 좀 다듬으시고 잘 좀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제가 도와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장성철 소장. 네.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봉이죠, 미봉. 결국에는 또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보도에 의하면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엔 공수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 여권의 방침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활동 공간이 없다면 저런 사의 표명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께서 2015년도 1월 달에 김기춘 실장과 김영환 당시 민정수석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청와대에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없다. 대통령께서는 사과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바로 경질로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최재형 감사원장 또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현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고 발언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에 대해서 정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전히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권에 부담을 주는 말들이 많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그 상임위원회의 감사 그 요청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의 또 감사는 이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행동, 그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아마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그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냥 그것을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당연하죠. 그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상당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그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 그것을 본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문석 이사장 오히려 반문을 하죠. 예. 어쨌든 뭐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가 틀린 게 없잖아요. 당연히 법의 잣대 위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게 너무너무 맞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박성준 의원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공무원은 법의 잣대 안에서 모법과 시행령과 이 기본 그 가이드까지 이 법의 잣대 안에서만이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질문에 대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바로잡기, 정상화의 과정이 내용인데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저 발언을 했다고 해서 뭔가 소신 발언을 했다 또는 정부나 현 청와대에 또 그 불편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론적인 법의 그 공간 속에서 일해라. 그리고 정책 목표를 우리는 쳐다본 게 아니다. 정책 과정에서의 얼마만큼 적법한 수단을 가지고 했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제성 평가 자체를 조작했으면 조작했는데 대해서 감사원은 당연히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게 감사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꾸 정치적 해석이 너무 난무함으로써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정권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읽혀지는 모습들이 오히려 불편하네요. 그래요. 박원석 의원, 양문석 이사장 지금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또 피감기관 이렇게 나와서 질문할 때 내가 말하면 무조건 찍소리 못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질문하면 안 되죠. 요즘은 뭐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낡은 방식이고요. 근데 저는 이 사안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말씀을 여당이 대체로는 다 수용하고 따르는데 지난번에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적 목적의 감사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앞서도 우리가 화면을 봤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정책 목적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감사원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우려를 가지고서 감사원을 저렇게 계속 압박하는지 그 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작심 발언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작심 발언이 아니고 아주 그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발언을 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의 통치권도 헌법과 법률 안에 있는 거지 헌법과 법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사업도 그걸 이행할 때는 법을 지켜야 되고 공무원은 당연히 법을 지키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 박성준 의원의 뭐 그런 취지는 아니셨다고 하지만은 질문은 저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예.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 계속 오래 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안을 예. 갖고서 감사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저는 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의사는 법 위에 있는가? 의사들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사협회장을 향해서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의사협회가 반발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의사협회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사 면허를 죽여버리는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로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데 직업 수행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헌법적인 우리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방금 개정된 이 면허 강탈법은 위헌적 법률입니다. 위헌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면허 강탈법 저지를 위해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면허 강탈법을 막아낼 것입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를 뿌릴 겁니다. 왜냐? 의사배우들의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피를 뿌릴 겁니다. 좀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 공상하지 않게 진정하십시오. 제 피를 뿌릴 겁니다. 4월 하순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아주 강력한 행동을 이제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예, 최대집 의사협회장 지금 보셨습니다만 좀 과격한 면이 있지요. 박치기로 연대를 들이받기도 하고요. 또 삭발을 하기도 하고. 지금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만약에 의료법 개정안 통과되면 의사협회 총파업하겠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걸 지금 상황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을 만든 의협 성명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이 연간 얼마나 생기느냐? 한 150명 생길 것 같아요. 150명. 150명이면 전체 의사 10만 명 중에 0.1%잖아요. 예, 그 0.1% 때문에 99.9% 의사의 명예를 지금 실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사한테는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 의식을 사실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고. 김병진 의원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 그 추진하려고 하는 법이 뭐 의사협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냈다고 의사면허 박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긴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주 교통사고로 가령 사람이 죽었다. 예. 이랬을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징역 한 2년 했다 그러면 징역 2년 사는 동안 그리고 징역 살고 나와서 플러스 5년 동안은 의사 면허가 일단 취소예요. 네. 그리고 복귀되려면 다시 복귀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정을 해서 복귀 여부를 결정을 해줘요. 개정안이 그렇다는 거죠? 예, 개정안.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는 지금은 거죠?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로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될 수 있도록 또는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는 금치산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지 뭔가 좀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문제가 있다든지 예. 뭐 이런 경우에 지금 취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옮겨 넣는 거예요. 예. 보면.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죄명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통사고도 네. 실형을 선고받으면 실형 선고받은 기간 플러스 그게 끝나고 나서 5년 동안은 그 자격 자체가 못해요 보면. 예. 자격이 무효되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의료법에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최대집 의사협회장 얘기는 그게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또 전문 직종 얘기에서는 어쨌든 이게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라면 교통사고도 사실은 끔찍한 교통사고거든요, 보면. 그리고 가령 사기나 횡령 뭐 이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피해가 큰 범죄들이에요. 보통은 이제 뭐 이게 집행유예 정도에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 직역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다들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고 네. 어떤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걸 의사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대집 회장은 의료와 관련된 보건 영역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달라 지금 예. 이 주장인 거고요. 예. 바꾸지 말라는 거죠. 결국 바꾸지 법을. 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변호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아까 저기 그 TBS 인터뷰하신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변호사보다 의사들이 공공성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저 법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 한다. 저는 그 입장 타당하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저것 때문에 현장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예. 한 70%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법을 법 개정에 바꾸는 대해서. 것에. 예.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네. 한 30%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예. 지금 뭐 누구든지 자기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예. 그 실형 플러스 5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변호사 자격은 부활을 해요 보면. 물론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등록 여부는 또 자율적으로 별도로 결정을 하지만 근데 의사는 행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회복 신청을 해서 거기서 재량적으로 이게 회복 결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그러니까 뭐랄까 일정 기간만 의사 면허 당연 정지 이렇게 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사협회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변호사는 인권 옹호 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전문직이고 네.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해야 되는 전문직이다. 변호사가 유법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직종의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죄질이 무겁다고 보는 것이고 네. 법을 악용해서 공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는 것이다. 반면 의사의 위법행위는 의료 영역에서의 위법행위라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의료 외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의료인 윤리 어긋남이 있는지 또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자격인지를 따져서 구분해야 되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의사협회 지금 홍보이사 말대로 예. 그런 어떤 철학에 기초해서 의사 자격제도를 관리하는 다른 나라의 입법 예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의사 면허 취소로 가는 범죄의 종류를 모든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좀 적당하게 줄여주는 이 의사의 어떤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범위로 좀 한정하는 이런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저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입법례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변호사 제도와 같은 입법례가 그대로 의사한테 적용되는 다른 국가의 사례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예. 의사들에게 엄정한 어떤 이 요건을 부여한다. 이런 게 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입법적으로 선택할 문제고 저건 국회에서 보면 여야 상관없이 지금 발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의사들에게도 더 높은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어떤 기준을 부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상당수가 지금 의사들의 생각하고는 달리 저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은 예.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건 입법적 결단의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의사협회 대변인의 얘기가 전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박원석 의원 시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좀 궤변인 것 같아요. 의사협회의 예. 그런 입장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강절도, 살인, 강간, 마약 범죄 이런 걸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았어도 그 전문직 면허가 취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그게 안 되고 있는 지금 현행 법 체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을 보면 다른 전문 직역은 다 그런 경우에 그 면허가 취소되고 나중에 재취득을 하더라도 이렇게 법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의사만 유독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이미 현행법에도 있거든요. 9가지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형법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상식만 있고 또 그런 전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형평성 감각만 있더라도 의사협회의 저런 주장은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는 궤변일 뿐이지 예. 이게 국민들 시각에서는 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놓고 왜 의사들에게 너무 과중하게 그렇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느냐 그런 불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뭔가 좀 의사들과 정부들과 좀 이렇게 협조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될 시점에 이런 일을 만들어서 풍파를 일으키느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시기인데 왜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지금 의료법 개정안이 하필이면 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왜 시도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뭐 내가 보니까 뭐 의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것은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잘못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법적 조치를 당해야 되고 합당한 조치를 자신들도 해야 되겠죠. 국회 통계입니다. 2010년부터 18년도까지 살인, 강간 이런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분이 901명이에요. 의사가. 예. 근데 면허 정지를 당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격 정지 당한 분만 4분만 있어요. 이것은요 잘못됐죠. 아니 살인을 저지른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 생명을 맡깁니까? 내 가족의 생명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이사님. 예, 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이 법의 출발점이 왜 이 법이 출발했느냐면요. 수면 내시경에 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을 남성 의사가 성폭행을 해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출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여야 합의된 상황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폭주, 독재, 그다음에 숫자로 요게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만들어낸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왜 의사의 신기를 건드려요? 청소부의 신기는 건드려도 되고 의사의 신기는 건드리면 안 되나요? 청소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던 분이 의사 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부당하고 그다음에 국회 일을 안 한다고 맨날 비판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 이건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의사들에 대한 부분을 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저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기본 재난금 주면 선거 앞두고 매표 행위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시기 계속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럼 코로나 시기면 의사들은 손 대면 안 되네. 성폭행해도 안 되네. 냅둬야 되네. 이런 식으로의 이 코멘트는 부적절했다.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내용을 더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백신 접종이 다가오는데 의사협회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아야 할 텐데요. 백신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예, 드디어 사흘 뒤 26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호 백신 누가 맞을 거냐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승민 의원이 맨 처음에 불을 붙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맨 먼저 맞아라. 여당에서는 왜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명확하게 밝혔지요. 접종 순서에 따라서 공정하게 접종하겠다. 그런데 왜 백신 접종을 놓고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정치적 속셈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백신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빠른 순서에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누가 1호 접종자가 될 것인지 전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율도 문제지만은 안정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백신 확보량을 문제 삼다가 백신 접종 단계가 되자 이제는 대통령이 백신 1호 접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유치한 백신 정쟁이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의학과 과학의 판단을 기초로 결정해야 할 백신 접종 순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야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면 정치권은 나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백신 개발 전부터 필요하면 먼저 맞겠다는 서약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종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순서에 맞춰서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우려가 많이 제기가 돼서 누군가 사회 저명 인사 또는 그 보건의료계의 대표들이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접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소장, 국민의힘은 왜 접종 대통령이 1호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 대통령께서 먼저 맞으시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이 분야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은경 본부장이 가장 큰 전문가 아닙니까?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한 부작용이 나면 정부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먼저 제기했는데 유승민 의원도 문제고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되받아친 정청래 의원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요.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45% 정도의 국민들이 저 백신 나중에 맞을래요 라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당도 그냥 야당 너희들 정쟁을 위한 정쟁이야 공격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분들이 왜 불안해서 접종을 나중에 맞겠냐라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설득을 하고 안정성도 입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기사장은 어떠세요? 만약에 순서가 돼서 백신 맞을 때가 되면 바로 맞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맞아야죠. 예. 그런데 이 논쟁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그 접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1호 접종에 대해서 정쟁화 시켰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대통령이 지난달 1월 18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솔선수범의 상황이 오면 그 부분에서 피하지 않겠다. 예. 이미 일찍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엉뚱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고 또 반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미 그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먼저 맞아서 특혜 아니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경계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 불안 심리들을 정복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고 하면서 접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을 확산시킴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의 그 놀이에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 논의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1월 18일 날 진영 기자회견에서 솔선수범의 상황이 오면 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생각하시기에는 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 유승민 의원답지 좀 않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저런 식의 그 정쟁성 논란거리가 될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방역 당국을 믿고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려하에 내린 순서에 따라서 맞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우선 접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앞서 우리 양문석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도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서 오히려 국민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방식의 정치를 하는 게 썩 그렇게 이제 지도자다운 그런 방식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백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른바 이제 백신 불신론 같은 것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일단 국민들한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라면 질병관리청에서 그 접종 승인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이 코로나 이후에 방역 과정을 보면 어쨌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대응을 잘 해왔고 또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도 방역 당국이 정하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저런 어떤 음모론이나 불신 같은 거 없이 따라서 그 백신을 접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 저는 그냥 말을 위한 말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거를 정청래 의원이 받아치다 보니까 저게 이제 커졌어요. 네, 논쟁이 된 건데 사실은 일고의 관심조차 둘 필요도 없는 논쟁인 것 같고요. 아까 양문석 이사장 말한 대로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고 한다면 이거 특권 주장한다고 아마 오히려 거꾸로 그런 비판이 나왔을 문제이기 때문에 저건 정말 유승민 의원답지 않은 그리고 말이었다. 예. 정청래 의원이야 하도 여기저기 많이 이제 이렇게 얼굴을 끼어드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승민 의원 이번에 조금 감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좀 적절치 않은 말을 한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왜 그랬을까요? 뭐가 지금 좀 조급할까요? 이제 재보궐선거 있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데 본인은 가만히 이제 관전을 하다 보니까 몸에 좀 좀이 쑤시셨겠죠. 장성철 소장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의 이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그렇게 동의하는 성명이나 논평이나 입장 표명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신 문제가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백신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잘 맞고 부작용도 적고 또한 이러한 면역 체계가 형성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여당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선거 공약이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 되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코로나 이렇게 잡히면은 국민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해서 뭔가 좀 정책을 내놓고 그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야권의 입장에서는요. 코로나를 갖고 백신 문제를 갖고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고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